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런 세제가 그 업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그 어떤 세제상의 그 분류가 그리고 취급이 명확하지도 않지만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제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지금 제도는 좀 불리한 건 분명하죠. 네, 어쨌든 뭔가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게 노무사님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떤 쪽에다가 나를 속하게 할 거냐 그렇죠. 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 쪽에서의 불이익도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노동법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무 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반영이 된다면 어떤 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세법이나 노동법은 그 체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뭐 혼동되는 개념으로 뭐 세법의 근로소득이나 뭐 그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뭐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만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노동법이나 뭐 세법이 뭐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없지만은 뭐 이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셔서 근로기준법에 뭐 보호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되잖아요. 현재 우리 다 사업자로 해서 소득세 신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근로자성은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업은 세제상에서 더 혜택을 받는 거일 뿐이지 내 신분이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자로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세제 혜택을 받게끔 하고 또 세무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개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근로자로 해달라는 것도 지금 아니고 그 세무상 신고를 물론 그런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의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노동법상으로의 그런 문제 물론 뭐 박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실제로 사업자로서 내가 사업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됐으니까 기왕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창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제가 그냥 정리하기엔 방향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그 아까 보험 설계 하시는 분들처럼 연말정산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정해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말씀하신 대로 그 창업 뭐 이런 형태로 세제를 뭐 그 항목으로 그러니까 운수업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으로 인정해서 조금 더 이 세금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오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엔드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연말정산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무신고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내가 사업자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창업이라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 노동 쪽 입장에서 약간 많은 사안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사업자, 사용자, 이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동자 기고 아니면 이러니까 세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내가 뭐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면 이렇게 됐으니 뭐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당당하게 누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참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갖고 조금 연장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법상에 조금 다르게 하면 이게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이용하자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이슈는 근로자성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같이 연계해서 세무사님 말씀하신 걸 연계해서 노무 쪽에서 저희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플랫폼사나 이런 회사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우린 근로자 아니야 뭐 이러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 그 배달 뭐 배 땡땡 같은 경우도 뭐 근 5조 원 가까이에 팔리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700~800명 정도의 본사 직원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 어플에서 전국에 있는 그 배땡땡 거기에 이것도 뭐 걸리는 거겠죠 또? 그러니까 배땡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라이더들이 비 맞고 눈 맞고 그 넘어져 가면서 그걸 안 했으면 지금의 그 배땡땡이 5조 가까운 돈에 팔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플랫폼사는 노무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하고 네. 근로자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뭐 구경인 팀장님 같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투쟁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이 측면에서 보시면 어떤 근로자성을 또 가져가는 게 또 전략적으로 좋을지. 어떤 걸 그랬어? 제가 너무 앞섰나요? 제가 너무 질문이 지금 앞섰구나. 이게 좀 극적이신 것 같은데. 구경 팀장님이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이씨, 이거 많이 산으로 가네. 설명을 하셔야 그러면 다시 원고대로 갑시다. 원고대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유병우 팀, 네네. 도 위원장님께서 또 필요한 세무에 대한 것도 좀 물어봐 주시고. 네. 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복잡한 얘기했으니까는 그렇죠. 좀 좀 흥미롭고 좀 릴렉스. 네,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한창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할 때 주변에 이제 그 선배 노동자들한테 가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거 프리랜서를 하면은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뭐 3.4%를 떼고 받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창업 개념으로 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 경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필요 경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모든 경비를 이제 그 사업자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필요 경비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좀 그거는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뭐 명의의 카드나 통장에서 지출된 것도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필요 경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을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지만 비용을 얼마로 넣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이다, 아까 뭐 기준 경비율이 20%다, 25%다 하면 비용을 요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20%다 그러면은 뭐 수익이 400만 원, 4천만 원인데 기준경비율이 20%다 그러면은 800만 원의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그 장부가 없더라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이렇게 이제 기준경비나 단순경비를 적용하면 별도로 비용을 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려다 보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계산 비용이 계산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비용도 실제 영수증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8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인정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해서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겠다. 그런 게 이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실제로 기장하거나 아니면 간편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쓴 비용들을 다 이제 뭐 세무사를 갖다 준지 해서 다 인정을 좀 받아다오.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다 산정을 하는 거죠. 예컨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뭐 유류비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이제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이 많다 그러면 굳이 기준경비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그런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큰 기준은 사업 관련성입니다. 네, 사업 관련성인데, 사업에 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개인적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뭐 근데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는데 뭐 썼다든가, 뭐 백화점에 가서 생활용품을 가정에서 쓰는 용품들을 샀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컨대 교통비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거의 그분이 직업이 그것을 하는 게 전업이라면 그 사업을 위해서 쓴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신용카드를 썼든 아니면 뭘 썼든지 간에, 뭘로 했든지 간에, 지출했든지 간에 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다 그러면 기준경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신용카드나 그 개인명의 통장 뭐였는데, 사업자 명의로 굳이 안 돼 있더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하들은 대부분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용 계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세무서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등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준경비일 대상자 이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어떤 통장을 써도 관계없고 어떤 뭐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업과 관련 대부분 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과 관련 없이 쓰는 개인적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업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업 관련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 아까 식대, 뭐 유류대, 뭐 차량 유지비 뭐 접대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경조사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비용을 사실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 지출하는 거라면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적어놨다가 뭐 사실 대부분 다 요즘에는 뭐 부고가 뭐 서면으로 날라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결혼식도 요즘에는 다 모바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그동안에 나갔던 경조사비 목록 같은 것만 잘 해놓으시면 만약에 장부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될 필요 있을 때는 그것들을 다 인정받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절세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장부가 필요할 때만 이제 필요경비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증빙들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분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죠. 아까 뭐 우리 퀵서비스 배달원인 경우에 그 업종을 해당되는 경우는 2,400만 원 넣으면 기준경비율이 맞으니까 그 이하 되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단순경비율도 되게 낮거든요. 소득률이.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데 기준경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나 25%밖에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라도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증빙을 잘 구비하고 신용카드나 통장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해놓으면 아까 경조사비 같은 것도 잘 모아놓으면 그 비용들을 다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웬만한 배달 라이더들이 사실 전업으로 하면 2,400은 넘죠. 다 넘죠. 그렇죠. 유류비라든지 다 넘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사실 뭐 파손이 돼서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유지 관리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뭐 그런 그거 다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시간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이든 교육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간편장부 하려면 그거는 홈택스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홈택스에서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랑 있는데 본인이 자신 있게 그걸 작성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이상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세무사를 찾아가서 하시는 게 그래도 절세되는 비용과 세무사한테 주는 수수료를 비교 형량을 하면 아마도 훨씬 더 이득이실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고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뒤로 넘어가서 우리 또 노무사님한테 그 산재에 대해서도 좀 한번 물어보는 쪽으로 한번 좀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사실 좀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일단은 배달 기사분들이 이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면은 당연히 해당되시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뭐 인정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뭐 개인 뭐 특수고용 노동자지만은 개인 사업주로서 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하시면은 그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공단에 신청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내지 않았을 때도 적용이 되나요? 내지 않았을 경우요. 네네네.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면은 이제 내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그 사업주 측에서 이제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납부를 하지 않으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급여를 수령하기는 어려우시죠. 이번에 그래서 정부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입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그것을 이제 현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특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뭐 라이더들 중에 네. 산재 가입 안 한 라이더들이 네, 사실은 네. 훨씬 더 많은데 과반 이상이 이제 네, 과반 네. 이상이죠. 가입을 안 하는데 근데 보험료를 안 내도 되더라고요. 보험 가입을 네네. 신고하지 않아도 네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다쳤을 때 신청을 하면 네. 인정을 하더라고요. 받은 사례가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뭐 대법원에서 네네. 뭐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리면서 2018년도인가 아무튼 판결을 내리면서 뭐 그냥 그 이 택배원 뭐 퀵서비스 종사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당연가입직처럼 네네. 배달 라이더는 당연가입직으로 그냥 본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실은 뭐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냐라고 하면 그게 뭐 이게 퀵서비스가 있을 네네. 뿐이지 이게 이런 지금 형태의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딱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아무튼 뭐 어쨌든 그냥 그 포함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그 음.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전속 네, 업무를 받아서 이제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이제 네네, 산재 네네.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네네네. 그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제 뭐 여기서 업체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배달의 민족 땡땡으로. 네, 네. 공중공무원 뭐 대단하죠 뭐. 아 무서워요. 배달의 민족이나 하시다가 요기요를 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뭐 그 업무를 받았다고 그 하급심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은 대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업체를 한다고 해서 그런 전속성이 부정되는 거 아니라는 판단하에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으로 이제 뭐 인정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근로자성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끔 지금 제도는 돼 있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특권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서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상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토바이다 보니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 예. 노무사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고 노무사님이 아니 이게 노동 쪽은 아닌데요. 네. 노동과 세무가 연결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소상공인 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로서 지금 세무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부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 뭐 10만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내면 세제 혜택을 연 500만 원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압류도 안 됩니다. 뭐 신용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압류도 안 되고 복리계산에서 이자율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선 공제 같은 그런. 근데 노란우산 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별칭이 그거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월부금의 150배의 무료 상해보험을 자동으로 들어줍니다.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산재 이외에 별도의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니까 이제 산재보험이 지금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상해보험을 별도로 보험료를 내면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부금만 불입하고 가입만 하면 무료 상해보험을 월부금의 150배까지 준다니까요. 상해가 다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5만 원을 10만 원을 불입하면 얼마죠? 그 150배면 한 1,500만 원 되나요? 예. 그렇게 자기가 납부하는 돈의 150배. 까지. 예. 물론 이제 그걸 사정을 하겠지만 어떻든 무료 상해보험을 들어주니까 세제 혜택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작은 사업자들은 무조건 다 저는 노란우산 공제를 들어라.
제가 노란우산 공제 홍보 대사 같은데 그 작은 이번 기회에.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세제 혜택 폭도 크고 그다음에 압류도 안 되고 복리 계산에서 굉장히 이자율도 높고 그다음에 무료 상해보험 이게 아까 고용보험이 안 되는 분,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 안 되는 분들, 고용보험은 물론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별도로 이제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 들지 않아도 뭐 또 안 돼서 못 들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물론 뭐 고용보험하고 좀 틀립니다만은 그 상해보험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보험금을 전혀 불입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신 내줘요. 그 두 분이 이제 하실 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접근이 이게 새로운 접근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무튼 노란우산 공제 글을 꼭 이제 들어라. 자영업자라는 근거가 돼야지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그 지금 되죠. 소득세 사업자로서 지금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 다 할 수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산재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네. 도리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왜냐면 산재가 되잖아요, 사실은요. 거의 이게 그 아까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교통사고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상해일 거 아니에요. 상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단 얼마라도 좀 불입을 해서 세제 혜택도 받고 이번에 아마 종합소득 신고하시면서 이걸 들었으면은 세제 혜택으로 소득공제가 꽤 많이 되거든요. 그 부금을 네네네. 그 이제... 불입한 금액만큼 이제 다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소득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자들만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방송 끝나고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구팀장님 그 말씀 중에 우리 산재 얘기도 했지만 우리 배달대행업 하시는 이 배달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지사라고 하는 스테이션들이 그 산재 가입 그 뭐죠 그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이런 것을 노동자들한테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지사장들이 그걸 회피하는 그런 것을 회피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가 알아서 해 하는 식으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하나를 좀 사례를 좀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근로자들 산재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처음 가서 계약할 때 뭐 이것저것 서류를 이제 주고 그냥 다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쓰는데 뭐 사실은 뭔지 잘 모르죠. 일단 배달 라이더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산재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산재가 뭔지도 모르고 산재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사업주가 쓰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다 쓰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막상 사고가 났는데 내가 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아봤을 때 산재가 된대더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산재 신청을 하면 적용제외 신청을 서를 썼다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썼다는 사실을 몰라요 배달 라이더들이. 기억을 못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산재 신청했을 때 적용제외 신청서가 이제 나와서 뭐 산재가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보니까 뭐 자필로 이제 서명을 하는 난이 분명히 있기는 하긴 하던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이 정확한 안내 없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사실은 쓰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거 잘 몰랐다 이렇게 할 수가 어렵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뭐 어려워 보이시죠. 계약서는 확실히 읽어보고 쓰시는 게 원칙이시고. 근데 뭐 현장에서는 이제 뭐 사인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나는 일을 해야 되겠고 뭐 굳이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써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난 안 쓰겠어 이렇게 하는 라이더가 사실은 그렇죠. 그거 안 쓰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약 조건인가요? 아니 계약 조건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사실상 조건처럼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상 조건처럼. 현장에서 그렇게 되죠. 악용이 되는 거죠. 악용이. 우리 그 유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IT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산재를 사실은 크게 뭐 사고로 정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정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재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장시간 노동이나 뭐 이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저희 굉장히 저희 노조가 그 과거에 열심히 싸워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뭐 신체의 일부를 뭐 이렇게 뭐 절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그런 사례들로 좀 이제 과로로 인한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은 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사실 이 과로로 인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자살을 하게 된다든지 네. 요런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 산재의 측면보다도 이제 그 뭐 좀 기업의 과실을 뭐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볼 수가 있는 건지 요런 부분들이 또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뭐 어떤 업무 과중한 업무로 네. 인해서 뭐 그런 그 근로자분의 뭐 그런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네. 뭐 그분이 뭐 그런 자살을 뭐 선택하는 하게 하는 뭐 그런 정신 네.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정신 스트레스 네, 뭐, 스트레스 영향. 네, 그런 비정상적인 뭐 그런 결정을 하게 압박이나 되는데 뭐, 네. 뭐 기여를 하게 됐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산업재해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입증 과정이 어렵죠. 어렵다는 거죠. 그 또 본인이 부상보다는 뭐 질병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근데 혹시 그냥 궁금해요. 입증을 네. 진짜로 산재는 다 네. 입증을 다 노동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노동자가 이렇게 막상 보면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게 끽해봐야 뭐 카카오톡 캡처하고 뭐 이런 네네네네. 거밖에 사실 없는 건데 그 뭐 사람들이 일할 때 그런 거 일일이 꼼꼼하게 해놓기도 어렵고 사실 모든 정보는 다 이렇게 사용자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혹시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그런 다른 나라의 산재제도 중에 뭐 그런 사고가 생기면 네. 노동자 말고 사업주가 뭔가 입증에 어떤 책임을 부담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다른 나라 제도까지는 제가 그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너무 노동자한테 그렇죠, 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하라고 그 하니까. 저기 산재- 산재 팀장님께서 그 궁금해하시는 거를 노무사님이 강력하게 끊으셔서 그래서 약간 사회자 재량으로 좀 바꿔서 그러면 그 여지껏 우리 뭐 라이더 유니온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우리 짧게 뭐 한 5분 정도로 라이더 유니온에 활동했던 거하고 라이더 유니온은 이렇다. 앞으로 어떤 거를 한다. 이런 단체 소개도 좀 잠깐 섞어서 갈까 하는데 한번 소개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끊어가는 겁니다. 네. 네. 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뭐 자막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광고 유치.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이제 라이더 유니온은 이제 배달 라이더들 뭐 주로 오토바이로 하는데 요새는 뭐 오토바이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 자전거도 하고 저도 이제 자전거로 하는데 자전거로도 하고 킥보드도 하고 도보도 하고. 걸어서도 하고 자동차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음식 배달 이게 뭐 아주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배달 라이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 뭐 이렇게 추산을 하죠. 엄청난 숫자고 사실 이제 코로나 때 훨씬 더 많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을 많이 거라고 늘었답니다. 예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배민 커넥트라고 있는데 거기 배달의 민족이 배민 라이더스라는 분들이 있고 배민 커넥트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라이더를 운영하는데 라이더스는 한 2,500명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민트색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주로 이제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배민 커넥트는 이제 그냥 앱 키고 일하고 하기 싫으면 앱 끄고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올해 1월 달에 그 등록자 수가 18,000명 정도 됐는데 작년 9월부터 한 거거든요. 18,000명 됐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지나고 한 5월쯤 됐을 때 이게 2배.
거의 뭐 3만 6천, 7천 계속 4만 늘어나요. 가까이 되네. 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배달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어차피 문 열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게 문 닫고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배달 많이 하시고, 저희 조합원들 중에는 대학원생들도 좀 있어요. 어차피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뭘 해도 쉽지가 않으니까 또 대학원생들 중에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일반 이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뭐 근로자로 해도 이게 소득이 잘 쉽지도 않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해고의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배달하고, 타다 드라이버 분들 뭐 타다 하다가 4월 11일부로 서비스 종료해버렸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내쫓겨났는데 이분들도 배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이게 뭐 법이 없어요. 배달 라이더 쪽은 뭐 이렇게 법이라는 게 전혀 없고,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산재보험이 그나마 산재보험 유일하게 하나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사고는 많이 나는데 대책은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좀 뭐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5월 1일 날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1년 좀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제 배달 라이더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도로에 많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언론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관심은 가져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은 많이 알려졌고, 뭐 배달 라이더가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사실 뭐 아직 이렇다 할 어떤 큰 변화 이런 건 사실 없는 상황이고, 좀 되게 복잡해요, 이 문제. 아까 뭐 세금 관계 얘기하시고 뭐 노무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뭐 딱 배달 라이더는 이거야 뭐 이런 게 딱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여기에선 이렇고 저기에선 저렇고 뭐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복잡하게 현재 좀 얽혀 있는 상황이고, 좀 문제도 되게 많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뭐 노동조합이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제도도 바꾸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안으로는 뭐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좀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공제 사업을 하거든요. 작게 공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보험이 있긴 한데, 오토바이 사고 나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는 이 보장 항목이 없어요.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이면 대인 대물이 있고 자차, 자손 이 항목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보험은 자차, 자손 아예 없어요. 안 되죠. 아예 없는 상황이라 자기 차량 파손에 대한 거는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좀 공제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차량 수리비를 좀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뭐 소액 대출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잘 버텨나가 보자, 뭐 이런 취지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년 하셨는데도 굉장히 큰 성과인데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방송을 진행한 게 저희 우리 그 IT 노조에서 우리 유검우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이분들이 또 다 오셔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IT 프리랜서 노동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세무, 노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노조 설명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저도 소개 타임인 그럼요. 거군요. 네. 동등하게. 저희 이제 약칭 IT 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 노동조합은 2004년에 출범을 한, 오래됐네. 네, 오래됐죠. 사실 IT 산업 전반에 이 산별 노조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막 그 기업별 노조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아니면은 저 스마일게이트나 뭐 요런 노조들도 이제 막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참 이 같이 IT 산업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입장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지만은, 사실 또 IT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그 중소기업, 그리고 특히 소기업
기업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뭐 노동 문제에 있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가 설립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업계의 이런 어려운 부분하고 저희의 어려운 부분하고 좀 같이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여튼 그 저희는 뭐 개발자,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IT 업계에서 뭐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하시는 분들을 모두 그 조합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회사에서 특히 저희는 중소기업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 이제 뭐 부당해고라든가 뭐 성희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임금체불이라든가 요런 일을 겪으셨을 때 저희한테 좀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최대한 신속하게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거를 끝까지 싸워서 내가 정당한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같이 싸워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그 과거에 유명한 그 이제 농협에서 산재를 당하셔가지고 그 이제 폐혈관 수술을 하신 양모 노동자분, 양모 조합원하고도 같이 오래 싸웠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언론화되지는 않았지만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IT 노동자 전반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노조라는 거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는 IT 일반 노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가볍게 그 저희 노조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저희가 뭐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같이 돕고, 또 그리고 같이 권리를 쟁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횡설수설 마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짜 과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취약 노동자가 의외로 되게 많더라는, 이렇게 1년 되신 분, 2004년서부터 설립하신 분들, 이런 노동자들도 있지만 갈수록 취약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 노동자가 근로 환경도 문제지만 사실은 금액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세무적인 어떤 그런 혜택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분들을 못 찾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궁금하신 내용들 한 가지씩 노무든 세무든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얼추 그렇다 보면 또 시간도 다 갈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네. 진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사업자로 그 3.3% 이제 원천 징수를 한 라이더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분이 한 1년을 일하셨어요. 원천 징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노동청으로부터 이제 근로자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3.3% 세금을 낸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돌려주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노동법상에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았으면 네. 그 모든 법률에 있어서도 다 근로자냐?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과 노동법은 완전히 지금 현재는 따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의문을 갖는 거는 세법은 분명히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자로서 다시 세금 신고라든지 그쵸. 이런 것도 다 전환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네. 뭐 캐디라든지 그쵸, 많죠. 부업에 학원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예, 뭐 맞습니다. 있고.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다 개별 사업자로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고 누구도 그거를 일치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죠. 근데 사실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세법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정말 맞다면 근로자같이 취급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워낙 큰 일이죠, 사실은요. 뭐 본인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여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때도 행정심판이라든지 법원에서 당해 노동자만 해당이 된다라고
굳이 맞아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영향을 좀 받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은 소득의 그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근로자라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근로자인 거 마찬가지인데 일단 법률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만 국한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근로자라는 그런 인식만 된다면 세법에서도 다 근로자로 취급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엄청난 일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옳은 것은 옳게 고쳐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세법에서는 그렇군요. 지금 별도로 취급되고 있다. 별도다. 예. 세법과 노동법은 현재로서 다르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도 이제 어떤 세제 개혁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요한 문제겠네요. 네. 유광호 부위원장님. 뭐 저도 뭐 이제 좀 저희 업계에서 좀 굉장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소득세 같은 거 신고할 때 좀 뭐 곤란함을 많이 겪는다고 여쭤봤었는데 아까 사실은 얼핏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사업자로서의 혜택과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로서의 혜택은 뭐 별개인 거다.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예 근무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풀이라고 해서 그 이제 정규직 계약을 해놓고 거기 이제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최소한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별도의 임금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사업소득으로 잡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말정산도 받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일정 그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네네.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제 처리,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을 하고 있고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의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세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처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오는 근로소득이고 그 초과되는 부분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는 개념은 세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떤 성격이냐, 고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나눠지는 것이지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이고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이런 처리는 세법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업자로 할 건지 근로자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그거는 세법적으로 위법입니다. 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더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걸로만 봐서는 그런 거는 편의적으로 그 사람이 고용주가 편의적으로 처리한 거죠.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일 뿐이지 소득이 얼마까지는 근로자고 그렇죠. 얼마까지 이상 넘는 거는 사업자일 수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예컨대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뭐 기본적으로 급여 주고 나머지는 뭐 일한 거에 따라 상여금을 준다든가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고용주 그 근로관계 있다면 아니면 자동차 영업사원들도 대부분 다 사업자들이거든요. 특고 뭐 별도의 그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자냐 근로자냐를 가려서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를 치더라도 같은 사람을 놓고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일한 고용주가 구분해서 줄 수는 없는 거죠. 동일한 고용주가 아니라 네. 고용주는 따로 있고 네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그 네네네. 고용주는 따로 있고 네네. 나는 또 내 사업자로 또 별개의 계약이 있는 네네네. 거고 그게 뭐 어떤 형식이 되는지는 뭐 저도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여튼 이 반풀이라는 이제 이 형태가 사실은 저희 IT 업계에서는 또 이제 좀 유행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적으로도 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노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상당히 좀 뭐 이제 노동자로서의 최소한 권리 보장은 받을 수는 있는 방법이 수도 있겠으나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제 근로 연속성이 뭐 보장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이상한 형태라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반선세는 들어갔어도 반풀이는 처음 들어. 예. 반프리랜서? 네, 그냥 갈수록 세분화되는 게. 아니 이럴 수 있죠. 예컨대 반일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요. A라는 고용주한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너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오후에는 내가 자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어차피 합산해서. 예. 왜냐면 근로시간을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로시간을 제약을 해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는 별개가 있고 또 여분의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그 사업하는 영역이 있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을 이제 합산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는 있는 거죠. 아 이게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질까봐 그 배경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왜 등장한 거냐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못 하도록 이제 그 하도급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편법적 방법입니다. 결국 그래서 좋은 건 아니네요. 네,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좋은 또 건 아니네요. 이게 사업주나 아니면은 근로자나 노동자나 뭐 양쪽 다 이상하게 좀 이득 보는 측면들이 또 없지 않아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아까 네. 그 사업소득으로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경우와 근로자를 만든 경우는 둘 다 어떤 그 고용계약 자체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고용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반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분들이 근로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나머지 그 IT라든지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 사업주가 된 이유가 근로자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그러길 원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제 일종의 갑질이죠. 네. 근로자들의 선택이라든지 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참 바뀌는 게 많다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부분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인터넷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들이 이제 달리고 있네요. 네. 댓글들이 달려서 이제 댓글들 중에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한테는 그 들어온 내용 중에 아까 산재보험도 얘기하셨지만 12대 중과실 네네. 신고라는 중요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교통법규상 네, 12대 교통법규상. 중과실, 네, 12대 중과실 걸렸을 네, 때. 해당되는 네네. 사고. 네. 뭐 12대 이제 뭐 라이더분들한테 해당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운전을 배달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그 12대 중과실로 인한 뭐 사고로 뭐 부상이 발생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산재법에서의 그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셔야 되시는데 업무상 재해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뭐 질병 부상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산재법에서는 이제 그 범죄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그 일어난 부상에 대해서는 그 범죄 행위가 이제 12대 중과실이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네네.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해서는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맞아요. 그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그 법률 행위 위반 행위는 그 범죄 행위로서 이로 인해 발생한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네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그 고용노동부 지침상에서도 그 법률상에서도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뭐 그 부상이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 그 부상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라이더분이나 뭐 근로자분이 입증을 해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그 지침상에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이
뭐 옆에 차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실선에서 끼어들기를 하시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해 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그 본인 입증을 통해서 뭐 블랙박스나 뭐 CCTV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뭐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제 내가 주행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차선을 이탈해서 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것을 입증을 또 라이더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야, 라이더들 힘드네요. 다 힘드네요. 어쨌든 이 입증한다는 게 다 힘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네. 네네네.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어쨌든 라이더들은 무조건 그게 이제 그 지침이라는 게 나온 네, 이후에 시비자 중과실 해당되면 무조건 안 되는 사례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네,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해당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뭐 불가피한 사유를 본인 네네. 입증이 가능하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또 세무사님한테도 또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내용이요.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데 어떤 회사에서는 3.3%를 떼고 어떤 회사는 6.6%, 또 어떤 곳은 8.8%를 떼는데 왜 그런지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사업소득이나 기토소득을 물어보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유리한지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네. 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적요격으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인적요격인데 사업소득을 할 수 있고 기타소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원천징수율이 이제 그리고 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니까 3.3%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일을 용역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딱 했다든가 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세율이 뭐 8%나 뭐 6%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급액의 60% 정도로 60%를 이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다, 이제 기타 소득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60%니까 60만 원이겠죠. 60만 원을 빼고 하면 40만 원. 40만 원에 20%.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가 되죠. 그러면은 88,000원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8만 원 정도를 했다는 거는 필요경비 60%를 인정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를 원천징수를 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선택해야 유리하냐라는 질문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일시적으로 일했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적으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했으면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한 번 딱 거기다가 이제 일을 해주는 거고 내가 그 프리랜서로서 지속적으로 직업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일한 거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 아까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뺀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원천징수 세율이 20%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뗀 거든요. 아까 그 사례에서도 8.8%라 제가 88,000원 했지만 사실은 5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원천징수한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 기타 소득이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면 거의 면세점 이하잖아요. 종합소득세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전액 다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인 경우와 이제 사업자로서 하는 경우는 3.3%가 하는 게 맞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프리랜서로서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했다. 직업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런 일을 일시적으로 했다 그러면 60%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를 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선택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자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 지급하는 사람이 내가 사업자인데 직업적으로 하는 프리랜서인데 기타 소득으로 했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수정해서. 예, 그분 원천징수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그분이 했다고 한 게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통보 올 때 신고 안내문에 그대로 나오니까 원천징수한 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수정할 이유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천징수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죠. 예, 수정을 하는 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사업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 소득이 아닙니다. 라고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원천징수한 사람이 맞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잘 살펴볼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유리한 방법을 노동자가 택하는 것이 좋겠네요. 좋은 정보가 많아야지 또 택하는 것도 되는데. 이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끝날 시간쯤 되니까 이제 공부가 되시는구나. 두 시간 들으니까 이제 좀 대충 용어가 이제 들어오네요.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저도 노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까 고교현 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민 커넥트나 이런 데들은 하다못해 이렇게 파편화된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뭐 커넥 일도 하다가 배송도 하다가 네. 자기가 또 다른 일도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자기 근로에 대한 이런 형태에 대해서 네. 뭔가 어떻게 입증해야 될 뭔가를 준비해야 될 팁 같은 게 있는지, 또한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이쪽에서도 벌고 저쪽에서도 벌면 이런 네. 분들은 어떻게 세무를 또 준비해야 되는지 각각의 입장에서 좀 한 번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입증해야 되는 게 이제 근로자성 관련된 게 이제 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거나 뭐 노동위원회 부당이익 구제 신청을 할 때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셔야지 이제 또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신데, 뭐 실제로 뭐 그 플랫폼 업체나 뭐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 플랫폼 업체가 뭐 언제까지 나와라, 뭐 어디로 뭐 배달을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받는 그런 뭐 문자나 뭐 카톡, 뭐 전화 녹취 내용, 내지는 업무 기록. 네. 뭐 그런 거 뭐 그러니까 그 이제 근로자성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지휘 감독을 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뭐 계속 기록해 두시는 게 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은 그런 분들 같은 게 파편화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여기저기서 이제 소득이 그렇죠. 발생하시는 파편화된 노동을 위해서. 네. 어떻든 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원천징수를 하든 본인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든지 간에 전부 다 합산이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합산이 돼서 전체적인 이제 소득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아까 직업적으로 이제 그 사업적으로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 합해 쓰는 소득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걸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소득세율이 소득이 좀 많아지게 되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공제도 이렇게 많이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기장을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간편장부로라도 신고할 수 있게끔 비용을 잘 준비하고, 모든 비용을 지출할 때 이제 증빙을 남겨놓고 신용카드를 가급적 쓰시는 게 좋겠죠. 뭐 기름을 넣는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출장을 가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쓴다든지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아무래도 절세에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하라는 얘기죠, 거의? 아직 뭐 조금 또 있다가 있습니까? 그걸 마무리 지출용 카드를 따로 이렇게 하는 좋은 팁이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아까 근데 뭐 인적 용역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 해가지고 장부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도 있고 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될 정도면은 이제 사업용 계좌 의무적으로 이제 둬야 되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매입이라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뭐 인건비를 준다든지 하면 다 그 통장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좀 절세를 위해서 좀 비용을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쓴다면 아무래도 통장에서 나간다든지 카드를 쓴다든지 뭐 캐시 현금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근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간편장부나 혹시라도 이제 소급해서 장부를 다 만들더라도 근거가 다 남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비용을 뭐 그냥 현금으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근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을 많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이제 근거가 남고 나중에라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 방송을 시작하면서 2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나름 고민도 많이 했는데 벌써 이제 끝나기 5분 전까지도 와버려서 금방 후딱 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만치 각자들의 할 얘기들이 답변을 주실 것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도 있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노무사님은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IT 프리랜서 노동자들한테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여운이 남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일단은 그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뭐 새로 생긴 뭐 노동의 형태고 뭐 기존에 있는 노동의 전형적인 노동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뭐 제도상의 뭐 이런 보장이나 뭐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도 뭐 그 근로자 본인이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 좀 잘 챙기셔서 그 노동법상의 그 보호를 뭐 받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사님 오늘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딱 기준점이 돼주셔갖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세무사님도 그 짧게 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네, 지금 뭐 세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달부터 그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씩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줄으신 분들은 그것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이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이제 세제상으로 거의 뭐 3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신고 기한이 지난 것도 있지만 뭐 기한후 신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90%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요즘 정부에서 특고 노동자들이라든지 좀 취약한 사업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런 것들도 좀 정보를 네.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라는 것들 잘 알게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상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한 세제 그 개선, 세법, 입법 개선도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노동자들이 세금이라든지 노동법에서 여러 가지 그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불이익 받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일조를 할 테니까 많이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동자 대표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유광무 대표님, 저 부위원장님도 마무리 발언 좀.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근데 여전히 좀 아직도 머릿속에 개념어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어렵죠. 있는데, 네. 항상 특히 이제 세무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뭐 제도 뒷받침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제 행정기관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좀 여러모로 좀 노동자들이 좀 노동자답게 이제 좀 그 노동을 제공을 하면서 뭐 이런 뭐 세금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뭐 낼 세금은 다 내고, 이런 그 사회가 됐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게 떠올라가지고 이런 자리를 좀 더 심화해서 한번 더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경 팀장님도 마무리 네, 좀. 지금 뭐 인터넷에 배달라이더 세금 신고 뭐 이런 걸 찾아보면 여전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배달 라이더도 세금 신고해야 돼?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일선에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 중에서도 그렇고 배달 라이더들 중에서도 그렇고 세금 신고 제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여전히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뭐 세금 꼭 내야 되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굳이 그걸 뭐 피해갈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세금 관계로 잘 모르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배우다 보니까 어쨌든 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불이익도 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라이더들이 뭐 무슨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사실 자기 소득이라는 게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세금 제대로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어떤 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현재 제도 하에서 일단 좀 뭐 세금도 세금대로 좀 제대로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 업이 배달업이라는 게 막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마치 무슨 필수 서비스처럼 이렇게 막 위상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건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오늘 배우면서도 알았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의무를 지키면서 우리의 권리도 좀 더 이렇게 넓혀가는 이런 걸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하실 말씀들이 더 많으실 텐데 2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취약노동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라고 만들어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늘같이 온라인 생활노동교육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이런 자리를 자주 주제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니까요. 좀 언제든지 좋은 주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또 다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2시간 동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6시에요. 아니